오랩 시스템을 이제 만들려고 그러면 그 유인물에 첨부한 것처럼 먼저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데이터 마트를 이제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이제 어널리시스 서비스 툴을 사용해서 이제 오랩 시스템을 구현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SQL 서버 2019에는 그런 이제 어널리시스 서비스 구현 툴을 SQL 서버 데이터 툴즈에서 SSDT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7 SSDT를 사용해서 이제 오랩 시스템을 구현하는 그런 두 단계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작업을 이제 실행할 건데, 우리 학생들이 그냥 유인물을 보고 그냥 따라해도 큰 어려움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계략적으로 같이 이제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SQL 서버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SQL 서버 2019. 근데 이제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하는 것은 SQL 서버 DB 엔진을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는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 가서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 작업 환경, 그래픽 작업 환경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테이블을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실행 화면이 나타나고요. 접속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엔진, 어널리시스 서비스, 리포팅 서비스, 인티그레이션 서비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선택하고 서버 네임은 자기의 그 PC 네임을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정 방법은 윈도우즈 오센티케이션. 이게 SSMS를 이제 한글 버전을 설치한 학생들은 이제 한글이 나오겠죠. 근데 뭐 한글이나 영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커넥트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아무런 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들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는 없죠.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실행함에 있어서 한 가지 추가 좀 더 고려해야 될 게, 툴즈에 가면 여기 옵션즈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디자이너에 가서 디자이너에 가면 테이블 앤드 데이터베이스 디자이너, 여기에 가면 Prevent saving changes that require table recreation. 그러니까 테이블을 다시 생성해야 되는 그런 체인지는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실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누구나 들어와서 자꾸 그 구조를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을 구조는 바꾸는 게 아니라, 테이블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만들고 구조를 바꿔야 될 경우가 생기면 그것을 먼저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만드는 거죠. 삭제를 하고 다시 리크리에이션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 테이블을 수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테이블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생성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뭐 하다 보면 타이핑이 잘못될 수도 있고 수정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클릭을 안 해서 누구나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해서 New 데이터베이스,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리스토어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우리가 백업 받아놓은 아니면 다른 곳에서부터 가지고 온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연결해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경우고요. 직접 만들 경우에는 이제 New 데이터베이스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럼 뭐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스튜던트 데이터베이스다. 뭐 이렇게 하면 여기에 보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두 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그런 이제 파일이 이렇게 생기고요. 그래서 그 파일이 어디에 생기느냐 그러면 프로그램 파일즈 아래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아래 MS SQL 서버 아래 MS SQL 밑에 데이터 밑에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찾아가 보면 이제 거기 있겠죠. 그 다음에 스튜던트 로그라는 게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로그가 왜 생기느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뭐 테이블을 만들거나 모든 작업에 대한 기록, 즉 로그를 계속 남깁니다. 그래서 로그라는 게 이제 로그라는 게 기록이죠. 모든 그 행적을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뭘 확인하려고 그러면 이 로그 파일을 다 찾아보면 그걸 다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로그 파일을 이용해서 데이터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RDB는 데이터베이스는 그게 혹시 데이터베이스가 파손이 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복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복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DBMS가 뭘 유지하느냐 그러면 이런 로그 파일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로그 파일이 같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만들려면 여기 테이블이 있죠. 그 테이블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해서 New 해서 테이블 하면 이제 새로운 테이블을 설계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칼럼들을 이제 이름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칼럼의 데이터 타입을 이제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ID 하고 난 뒤 계열, 그래서 뭐 인문계열, 자연계열, 그 다음에 단과대학, 그 다음에 모집 단위, 이렇게 해서 칼럼들을 입력을 하고 칼럼에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뭐 모집 단위는 각 이 학부나 학과 전공의 이름이기 때문에 요새는 전공 이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30자리로 충분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테이블들에 대해서 이제 주키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키를 지정해 주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이 칼럼을 나타내는 행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면 Set Primary Key, 주키 지정하면 이제 이게 이 주키를 나타내는 표시가 이렇게 보이죠. 열쇠처럼 보이는 표시가. 그럼 이제 주키가 지정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예를 들면 Remove Primary Key 하고 났는데
이 해당되는 행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보면 그 아이콘이 있죠. 열쇠가 옆으로 누워 있는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해도 주키 지정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해당되는 테이블의 주 칼럼들을 정해주고 이제 주키를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이블을 저장하려면 이 저장 아이콘을 누르면 그 테이블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금 입력하는 테이블의 이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입력한 이 칼럼들의 이름도 그렇고, 원칙적으로는 한글 이름보다는 영어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것을 이제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테이블 이름이나 칼럼 이름은 나중에 우리가 SQL을 작성할 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나 다른 개발 도구에서 SQL을 불러서 지금 우리가 만드는 MS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그 데이터들을 검색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프로그램 안에 변수명이 한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프로그램이 이제 SQL 서버를 접속을 해서 실행될 때 그 한글 이름이 한글 변수명이, 그러니까 한글의 테이블 이름이나 한글의 칼럼 이름이 잘못 전달될 때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이름이나 칼럼 이름은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권장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그냥 샘플로 예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고, 우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는 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나 그런 데서 사용될 게 아니고 이 MS SQL 서버 안에서만 이제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 편리를 위해서 그냥 한글 이름을 이렇게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다 부여하고 난 뒤 OK를 누르면 이제 학과가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설계할 때 나이를 보면은 ID,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캐릭터로 돼 있죠. 숫자, 우리는 숫자 같은데. 근데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보면 유인물에 같이 이제 첨부한 자료 팩트 데이터라는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엑셀 파일에 이미 누군가가 가공을 해서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에 보면 아이디는 나이는 우리가 아는 나이 17세부터 시작해서 뭐 31살까지 돼 있네요. 31살 이상은 뭐 현재는 안 들어온다고, 입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건데, 사실 요새는 뭐 50, 60 되는 분도 오니까 이게 쭉 이렇게 더 확장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대분류는 10대, 20대 하면 여기 10대 그냥 10이라 써도 되는데 그냥 10대라고 쓰니까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그걸 고려해서 아마 여기에다가 이렇게 캐릭터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 테이블을 이렇게 설계하고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확인하려면 같이 첨부한 데이터 파일을 보면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테이블을 그 다음에 이제 나이는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도도 ID 연도 하면 이제 여기에 보면 연도가 그냥 숫자로 쭉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걸 뭐 캐릭터로 했느냐? 그러니까 숫자나 캐릭터나 우리가 그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거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뭐 숫자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야 되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냥 편리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숫자를 갖고 계산을 할 일이 있으면 이것을 캐릭터가 아니라 인테저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뭐 지금은 샘플이기 때문에 그냥 편리하게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연도 데이터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다 보면은 만들어 놓은 게 안 보이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리프레시를 눌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만들어 놓은 테이블의 구조를 보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럼 디자인을 클릭을 하면 디자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형을 이런 식으로 구분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는가를 보려면 이렇게 하면 보면 이제 요 맨 위에 각각의 그 엑셀 파일 맨 위에 각각의 그 칼럼이 무슨 내용인가를 위에 헤딩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이고, 정원 구분은 정원 외냐 정원 내냐, 전형 시기는 수시냐 정시냐, 전형 시기 세부는 이거 아마 옛날 데이터여서 수시 1차 그 다음에 수시 2차가 따로 있네요. 요즘은 아마 없죠. 그 다음에 정시도 가냐 나냐 다냐, 그 다음에 추가 모집이 있느냐, 그 다음에 뭐였죠? 선발 구분은 일반 선발이냐, 그 다음에 재외국민, 특수한 선발이냐. 그래서 다 일반 선발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형 구분은 각 이제 입시 전형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조금 이상한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때 실습 데이터를 만들 때, 그때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이상한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샘플 시스템을 만드는 거니까 그냥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중간에 대괄호가 있는 것은, 대괄호가 없으면 요 안에 그 나누기라는 특수 문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그걸 또 이게 하나 전체가 칼럼 이름이라는 걸 모르고 이게 수식인 걸로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대괄호를 하면 이 전체가 칼럼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학교가 어느 동, 어느 구, 어느 시에 있는 학교냐는 걸 이제 나타내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테이블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리프레시를 하면 테이블들이 이제 이렇게 다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팩트 테이블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 테이블이 이제 다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들의 스키마라 그러죠. 테이블 구조를 보려고 그러면 클릭해서 디자인, 그 테이블의 설계도를 보려면 이제 디자인을 하면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가서 이제 다시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참조 무결성 법칙, 즉 외래키를 맺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SQL 서버에서는 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맺어주려면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 해서 이제 클릭을 하면 지금 다이어그램이 하나도 없으면 새로 만들 걸 원하느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yes를 클릭을 하면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new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 하면 이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add table 하면은 이것을 전부 다 선택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add 해도 되고 한 개씩 add 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한꺼번에 이제 다 add 하면 복잡하니까 일단 팩트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장하려고 하는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학생들에 대한 그 데이터들이 저장될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 학과나 성별이나 나이나 졸업 구분이나 합격 상태가 여기 있는 이 테이블들을 이제 참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add 테이블을 클릭을 하면 나이 이렇게 쭉 됩니다. 그럼 이미 팩트는 추가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다 선택을 해서 이제 add를 하면 그것들이 이제 다 추가가 되고요. close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보기 좋게 이렇게 옆에 이제 배치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학과가 이 학과를 참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참조 무결성 법칙을 맺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팩트 테이블에 있는 이 학과는 예를 들면 이 학과 테이블에 있는 이 학과는 이 학생이 어떤 학과를 지원했느냐 하는 것은 국민대학교 학과 테이블에 있는 학과 중에 하나여야 되죠. 국민대학교에 없는 학과를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지원한 학과는 국민대학교 학과 테이블에 있는 학과여야 한다 하는 그 제약 조건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이 참조 무결성 법칙인 겁니다. 참조 무결성 법칙.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 학생이 이렇게 쭉 하면은 성적이 이렇게 쭉 이 학과 여기에서 14번 학과를 지원을 했다 하면은 이 14번 학과는 여기 학과에 있어야 돼요. 이 14번 학과가 법학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학과가 예를 들면 국민대 76번 학과까지 번호를 붙여서 있는데 만약에 지원한 학생이 뭐 99번 학과를 지원을 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99번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이 안 되는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게 참조 무결성 법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참조 무결성 법칙을 통해서 제대로 된 데이터들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래키하고 그 연관된 테이블의 주키를 묶어서 참조 무결성 법칙을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 학과를 선택을 한 뒤 이걸 클릭을 해서 여기 있는 이 학과에다가 두고 이렇게 마우스를 이제 뗍니다. 손을 떼면 관계 이름에서 프라이머리 키 테이블 이렇게 프라이머리 주키가 있는 테이블은 이 주키가 있는 테이블은 이 학과 테이블이죠. 그래서 이 학과가 나타나고 이 학과 테이블에 있는 이 아이디를 외래키가 있는 테이블은 지금 이 팩트 테이블이죠. 이 팩트 테이블에 있는 이 학과라는 컬럼이 이 아이디를 이렇게 참조한다는 거예요. 이 참조한다는 게 맞느냐 하면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OK를 선택을 하면 그럼 이제 참조 무결성 법칙이 맺어지고 그 참조 무결성이 FK Fact
팩트 테이블하고 학과하고 사이에 맺어진 FK, foreign key 관계이다. 해서 이제 오케이 하면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이게 이제 주키 쪽이고 이쪽이 이렇게 무한대 표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팔자를 옆으로 뉘어 놓은 거. 이게 무한대 표시인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많다, 다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수. 다수. 또는 뭐 영어로 말하면 many. 다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학과 테이블에는 그 해당되는 아이디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학과 테이블에는 예를 들면 아까 12번 뭐 14번 학과가 한 개만 있는 거죠. 14번 학과가 한 개만 있는데 이 팩트 테이블에 가서 14번 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을 찾아보면 여러 학생이 지원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도 지원을 하고 또 없나요? 뭐 샘플이 작다 보니까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번 학과는 여러 개가 있죠. 여기에 2번. 그러면 이 학과 테이블에는 2번 학과는 하나만 있는데 레코드가 하나만 있는데 여기에는 2번 학과를 지원한 레코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여기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많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 개가 있고 여기 레코드가 여러 개 있다서 일대 다가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에 그 외래키를 참조 무결성 법칙을 이제 전부 다 맺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별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여기다 갖다 두면 이렇게 팩트 테이블의 성별이 성별 테이블의 아이디를 참조를 한다. 이렇게 되고요. 나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팩트 테이블의 나이가 나이 테이블의 아이디를 참조한다. 졸업 구분도 마찬가지고요. 팩트 테이블의 졸업 구분이 졸업 구분 테이블의 아이디를 참조한다. 합격 상태도 팩트 테이블의 합격 상태가 합격 상태 테이블의 아이디를 참조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형 구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도도 팩트 테이블의 연도가 연도 테이블의 아이디를 참조를 하고요. 지역도 팩트 테이블의 지역이 지역 테이블의 아이디를 참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다 맺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참조 무결성 법칙이 다 이제 설정되고 나면 저장을 하면은 다이어그램의 이름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스튜던트 다이어그램을 다이어그램에서 하면은 이제 스튜던트 다이어그램이 입력되는 것을 저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es. 이렇게 이제 저장되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왔을 때는 여기에 다이어그램이 돼 있죠. 그럼 이 다이어그램에 클릭하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테이블하고 어떤 테이블 사이에 어떤 참조 무결성 법칙이 맺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한눈에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